쿵쾅, 쿵쾅. 제 귀에는 두근거리는 저의 심장 소리만이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 지뢰밭 한가운데 저는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저도 짐승이 된 것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흙이 파고들고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땅 밑 어딘가에 지뢰가 묻혀 있었고 뒤에서는 순찰병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가 제 목숨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30분 전 저는 7겹의 철조망을 뚫었습니다. 고압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가시에 찢긴 몸을 이끌고 기어올랐습니다. 순찰병의 발밑 1미터 앞을 지나쳤고 감시초소 불빛을 피해 수렁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관문인 이 지뢰밭만 넘으면 자유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있었던 제가 지금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학과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원하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돕는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저는 북한군 병사였습니다. 제대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배가 극심하게 아파와서 저는 군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오염된 아주 더러운 링거액을 맞았습니다. 오염된 링거액이 뭐냐고요? 혹시 맥주병으로 만든 링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맥주병으로 만든 오염된 링거병이 어떤 것인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맞고 죽을 뻔했거든요. 생체 실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항생제 하나 없는 곳에서 33명의 병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이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자 하나, 담배 2갑만 들고 도망쳤습니다. 뇌물로 검문을 피하고 7겹의 철조망을 넘고 순찰병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건 그 공포의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생존의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며 인사드리고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건 19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인민군 전사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입대 전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장군님을 잘 모시고 훌륭한 군인이 되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군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아침 점호, 사상학습, 훈련, 저녁 총화. 하루 일과는 빡빡했고 잠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모든 인민군 전사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배식 시간이 되면 병사들은 일렬로 줄을 섰습니다. 식판에 담기는 건 강냉이밥 한 주먹, 무 국물, 그리고 가끔 나오는 소금에 절인 배추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입대 전에 들었던 인민군은 흰쌀밥과 고기를 먹는다는 말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고참이 말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경제봉쇄해서 그런 거다. 참고 견디는 게 애국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얇은 군복 하나로 산악행군을 했고 총을 들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전우들도 있었지만 의무대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는 말만 들었죠.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전사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총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대장 앞에 앉아 하루를 반성하고 장군님 은덕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장군님의 교실을 얼마나 실천했는가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제 옆에는 철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저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철수는 항상 밝았습니다. 배고파도 춥고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잃지 않았죠. 민구가 우리 제대하면 뭐 하고 싶어? 어느 날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향 가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어. 너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배불리 밥 먹어보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배불리 밥 먹는 게 꿈이라니.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군 생활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체제에 완전히 순응한 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가혹한 훈련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해 겨울 저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군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진 물때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병사들이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폐렴입니다. 안정을 취하십시오. 군의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저 쉬라는 말뿐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약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군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십시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 병원에 약이 없다니?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생제는커녕 해열제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맨몸으로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링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간호병이 낡은 링거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은 먼지가 뒤덮여 있었고 바늘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걸 맞아도 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병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녹슨 바늘이 피부를 뚫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링거액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온몸이 부르트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붓고 열이 더 올랐습니다. 이상합니다. 링거를 맞고 더 아픕니다.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옆 침대의 병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워. 그는 몸을 떨며 신음했습니다. 링거를 맞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저는 간호병을 불렀지만 그는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날 밤 그 병사는 숨을 거뒀습니다. 22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사이에 15명의 병사가 죽어나갔습니다. 모두 링거를 맞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링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신을 치우고 새 환자를 침대에 눕힐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침대의 병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20명 넘게 죽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라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그 병사도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링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관이 화를 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차라리 약 없이 버티겠습니다. 제 고열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폐렴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링거를 맞은 병사들이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여기 있다간 죽는다.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던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탈출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언제 다시 끌려갈지 몰랐습니다. 제대까지 1년이 남았지만 그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나간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려면 뇌물이 필수였습니다. 검문소마다 순찰병마다 손을 내밀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군인의 월급이라는 건 이름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외출증을 위조했습니다. 분대장의 도장을 몰래 찍어 친척 집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외출증을 만들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영창행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들키지 말자. 절대 들키지 말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부대를 나섰습니다. 위조 외출증을 든 채 정문을 통과할 때 보초병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 가는가?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척집입니다. 저는 외출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초병이 외출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라.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척 집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촌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돈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삼촌은 제 눈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탈출하려는 거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삼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손에 돈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조심해라. 살아서 자유를 찾아라.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과자 한 봉지, 담배 2갑을 샀습니다. 이게 제 생존 물자의 전부였습니다. 과자는 제가 먹을 식량, 담배는 검문소에서 쓸 뇌물이었습니다. 장사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군인 동무 어디 먼 길 가시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면회 갑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나는 이곳을 떠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죽은 전우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면 세상에 이 진실을 알리겠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군복을 챙겨 입고 과자와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삼촌이 준 돈은 속옷 안쪽에 꿰매 숨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어디 가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같은 분대원인 영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화장실 갑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영호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 해준 것입니다. 새벽 5시 저는 부대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성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병이 올까? 모든 그림자가 적으로 보였습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기차역 입구 첫 번째 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보안원이 손전등을 제 얼굴에 비췄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함흥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거짓말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안원이 외출증을 요구했습니다. 제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외출증을 꺼내는 척하며 담배 한 갑을 함께 쥐었습니다. 보안원에게 서류를 건네면서 담배를 슬쩍 그의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안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외출증을 대충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저는 숨을 내쉬며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렀습니다. 기차에 올라 좌석에 앉자마자 순찰병이 올라탔습니다. 신분증 검열. 차장 안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면 부대가 노출된다. 순찰병이 제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동무 실례지만. 저는 일어서서 그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보지 못하게. 제가 급한 임무 중입니다. 보안 문제로 신분증을 보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순찰병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증명할 게 있소? 제 손이 다시 주머니로 갔습니다. 이번엔 담배와 함께 돈 몇 장을 쥐었습니다. 이해해 주시오.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의 손에 돈과 담배를 쥐어줬습니다. 순찰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부턴 신분증을 준비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차가 다음 역에 멈췄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안서 요원들이 대거 올라탔습니다. 전원 하차, 특별 검열,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플랫폼으로 내려가면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보안서 요원들이 일렬로 승객들을 세웠습니다. 한 명씩 신분증 확인한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세 번째. 어떻게 하지? 손에 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돈이 바닥난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저는 요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동무 잠깐 얘기 좀. 요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줬습니다. 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야 합니다. 요원은 돈을 세어보더니 저를 흘겨봤습니다. 빨리 가시오. 다음엔 통하지 않을 것이오. 저는 달리듯이 플랫폼을 벗어났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음 기차는 3시간 후. 저는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검문을 마주칠 순 없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저는 고성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 DMZ까지 아직 1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엔 과자 반 봉지와 담배 반 갑만 남았습니다. 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철조망까지의 마지막 여정,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저를 비췄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철조망. 높이는 4m, 가시철사가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다. 아직 6개가 더 남았다. 저는 맨손으로 철조망을 움켜쥐었습니다. 찌직. 가시가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분, 20분.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간신히 몸 하나 들어갈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엎드려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시가 등을 긁었습니다.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첫 번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m 앞에 두 번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더 높았습니다. 5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윙! 전기 소리였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지면 즉사입니다. 하지만 우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저는 땅을 봤습니다. 밑으로 파는 수밖에 없다. 저는 다시 땅을 팠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야 했습니다. 전기선이 땅속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톱 2개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등 위로 전기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1cm만 닿아도 끝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발밑이 꺼졌습니다. 퍽. 수렁이었습니다. 다리가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끝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몸을 엎드렸습니다. 체중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팔을 뻗어 단단한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어 올랐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저는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앞을 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철조망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철조망을 파고 네 번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철조망에서는 군복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멈춰라. 순찰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방향을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순찰병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전등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1m. 불빛과 제 사이는 단 1m였습니다. 저는 진흙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짐승인가 보군. 순찰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섯 번째 철조망, 일곱 번째 철조망. 더 이상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철조망을 파고 넘고 또 넘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건 넓은 공터였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땅. 저는 알았습니다. 지뢰밭이다. 7겹의 철조망을 넘었지만 가장 위험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땅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발자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저는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뼘씩 죽음의 땅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철조망. 높이는 4m, 가시철사가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다. 아직 6개가 더 남았다. 저는 맨손으로 철조망을 움켜쥐었습니다. 찌직. 가시가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분, 20분.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간신히 몸 하나 들어갈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엎드려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시가 등을 긁었습니다.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첫 번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m 앞에 두 번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더 높았습니다. 5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윙하는 전기 소리였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지면 즉사입니다. 하지만 우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저는 땅을 봤습니다. 밑으로 파는 수밖에 없다. 저는 다시 땅을 팠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야 했습니다. 전기선이 땅속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톱 2개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등 위로 전기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1cm만 닿아도 끝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발밑이 꺼졌습니다. 퍽. 수렁이었습니다. 다리가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끝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몸을 엎드렸습니다. 체중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팔을 뻗어 단단한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어 올랐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저는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앞을 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철조망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철조망을 파고 네 번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철조망에서는 군복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멈춰라. 순찰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방향을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순찰병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전등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1m. 불빛과 제 사이는 단 1m였습니다. 저는 진흙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짐승인가 보군. 순찰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섯 번째 철조망, 일곱 번째 철조망. 더 이상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철조망을 파고 넘고 또 넘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건 넓은 공터였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땅. 저는 알았습니다. 지뢰밭이다. 7겹의 철조망을 넘었지만 가장 위험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땅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발자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저는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뼘씩 죽음의 땅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밭,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땅. 얼핏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은 죽음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폭발과 함께 제 몸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땅 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풀이 꺾인 자국, 흙이 눌린 자국. 짐승의 발자국을 찾아야 한다. 고라니나 멧돼지가 지나간 길. 그 길만이 안전한 통로입니다. 보였습니다. 작은 발자국. 고라니가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지뢰밭을 가로질러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된다. 저는 네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자국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발자국. 무릎을 옮겼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한 뼘씩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발자국만 봤습니다. 발자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10m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뢰밭의 폭은 5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 속도면 1시간은 걸린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조급함은 죽음입니다. 10m를 지났을 때 발자국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앞에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로 가는 순간 제가 왔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정해. 생각하자.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1m 앞에 다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고라니가 점프한 것이었습니다. 저기까지 손을 뻗을 수 있을까? 1m. 팔을 최대한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발자국에 닿았습니다. 저는 체중을 조금씩 이동시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무릎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왼쪽 무릎 아래에서 딸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뢰를 밟았나?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온 신경이 왼쪽 무릎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이었나? 저는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렸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30m가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세상에는 발자국만 존재했습니다.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지뢰밭의 끝이 보였습니다. 10m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군 순찰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뢰밭을 향했습니다. 발견됐다. 저는 더 빨리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는 지뢰를 밟습니다. 퍽!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 땅을 맞췄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저는 악착같이 기어갔습니다.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퍽! 퍽! 연속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빗나갔습니다. 순찰병도 지뢰밭에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앞에는 다른 종류의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북한식이 아닌 깔끔한 차단봉과 CCTV. 한국이다. 그 순간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 움직이지 마시오. 한국어였습니다. 또렷한 한국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군 병사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국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쳤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한국군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자유를 얻었다. 군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붕대를 감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북한 군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치료였습니다. 이게 진짜 병원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조사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찰, 통일부, 여러 기관에서 저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입니다. 처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침대, 따뜻한 난방, 깨끗한 화장실. 이게 다 제 거라고요?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률, 취업교육. 북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받았을 때 저는 사용법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전 세계와 연결된다고? 인터넷 검색을 처음 해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의점 체험 교육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있고 온갖 음식과 물건이 가득한 가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자유구나. 삼각김밥 하나를 사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임대주택을 받았습니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을 때의 떨림. 이게 내 집이라고?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누구의 감시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닐 때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탈북자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이것쯤이야.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다. 내가 일해서 번 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인 제가 대학생이 된다고? 개강 첫날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구나. 꿈을 꿀 수 있구나. 지금은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알바를 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가끔 밤거리를 걷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카페들. 여기는 자유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정치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물론 북한에 두고 온 이들이 그립습니다. 철수, 영호, 그리고 병원에서 죽어간 15명의 전우들. 삼촌은 무사하실까? 제가 탈출한 뒤 가족들이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까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물리치료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저는 7겹의 철조망을 넘고 지뢰밭을 기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자유롭게 숨쉬고 있으며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